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다음 달 2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요건이 되지 않아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민주당이 청문회와 관련해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 검사 가족의 10년간 출입국 기록과 판사였던 배우자의 사건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표를 2차례 직접 조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박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받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협박했고 울산지검 대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박 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10년간 박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 박 검사 배우자가 판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 목록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박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 목록과 압수영장 청구서 일체, 휴가 연차 내역도 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가족의 출입국 기록이나 배우자의 판결 기록이 탄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먼지털이식으로 신상을 뒤져서 표적 탄핵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TV조선 질의에 민주당 장경태, 전현희 의원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연수 중인 박 검사는 청문회가 정치적 공세인데다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에 대한 고발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움직임은 최원국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당사자인 박 검사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4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사 술자리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의 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들 다수가 포함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 검사를 비롯해 핵심 증인 다수가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지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처럼 맹탕 청문회가 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재검토 중인데 이번 주 중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그다음에 위증교사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 역시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위증교사 사건의 전말이란 글을 올리는 등 이 대표 결심 공판을 앞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역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건데 만약 재판부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도 대선 후보 자격도 모두 잃게 됩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검찰은 작년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김 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은 재판부의 이 대표 신문,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박탈로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을 논의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 새 기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권을 의료계에 주겠다며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의정 갈등 사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답보 상태인 여야 의정협의체 논의와 별도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듭니다. 지난달 의료개혁 특위가 제안한 기구를 설치하는 건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수는 물론 향후 적정 의사수까지 논의하게 됩니다.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 조정 논의 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하여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실은 의료단체의 전문가 추천권 절반을 부여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논의에 진전 없이 당정 갈등이 부각되자 새 기구를 통해 의료계와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무적 성격의 여야 의정협의체와 달리 새 기구는 데이터를 통해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에선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당에만 맡겨놓진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새 기구 출범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야 의정협의체 중재에 계속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무 근거 없이 시작한 증원 철회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사망으로 중동 지역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 이란과 대리 세력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보복을 다짐했고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레바논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큰 폭발과 함께 연기 구름이 치솟습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경에는 군병력과 탱크를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지상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미 소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이란은 헤즈볼라 총력 지원을 선언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우려해 거처를 옮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대리 세력들과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이란 내 온건파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할지가 변수입니다. جبهه مقاومت بر پیکر فرسوده و رو به زوال رژیم صهیونی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کوبنده‌تر خواهد شد. 중동 곳곳에선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분노한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을 시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스랄라 사망은 정의의 조치라면서도 휴전을 해야 할 때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제거에는 괴물 폭탄으로 불리는 벙커버스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18m에 위치한 헤즈볼라 지휘본부를 겨냥했습니다. 두께 2m의 콘크리트도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비롯해 대규모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계속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폭탄을 탑재한 F-15I 전투기 8대가 순서대로 이륙합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 제거에 동원된 전투기 동영상을 이스라엘군이 공개했습니다. יצא בזמן הנכון בצורה מאוד חדה, ואנחנו עכשיו עוברים להכין בצורה מאוד חדה גם את הדברים הבאים. 이 전투기엔 미국산 벙커버스터를 비롯해 다량의 폭탄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 900여 킬로그램의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는 목표물에 도달한 뒤에도 내부로 파고들어 폭발하는 방식으로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어 지하 벙커 등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18m에 위치한 헤즈볼라 본부를 폭격하기 위해 80톤가량의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Israeli military frequently using those 2,000-pound bombs to strike deep underground beneath residential buildings. 아미차이 레빈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은 헤즈볼라 본부 일대에 폭탄 100여 개가 사용됐으며 전투기가 2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투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엔 공군 69 비행대대가 투입됐는데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폭격 작전을 수행한 정예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전쟁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군사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모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은 탄두 중량 8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T-50 고등훈련기 8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다 빌딩 숲 사이를 초저고도로 고개 비행하며 몸체를 뒤집기도 합니다. 공군 비행단 블랙이글스가 국군의 날 에어쇼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블랙이글스는 모레 광화문 일대 상공에서 공연을 펼치는데 지상 400에서 500m 높이까지 내려오는 저고도 비행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리는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선 국군의 날 최초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사열에 참여합니다. 숭례문에서 시작해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시가 행진에는 우리 군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한 발로 금수산 태양궁전이나 지하 100m 밑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밀 전략무기 공개를 검토하는 건 최근 북한의 4.5톤 고중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 오면서 곳곳에서 열린 축제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개국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비보잉 페스티벌부터 걷기 축제까지 다양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류태영 기자, 비보이 배틀 현장에 있는 겁니까? 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비보잉 페스티벌은 이곳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끝난 뒤 지금은 우승자를 가리는 본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리는 대회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3개국 250여 명의 비보이가 참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홍텐 김홍열 씨 등이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스트릿 헤어스타일 체험, 비보잉 모자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잘 몰랐는데 저기 왜 큰애는 저거 구경한다고 신이 나서 보고 있어요. 얘는 관심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서울시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TV조선이 후원하는 걷자 페스티벌에 시민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동대문 DDP에서 흥인지문, 청와대를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약 6km의 도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날씨도 느껴지고 바람도 선선하고 걷기 너무 좋은 날씨 같고 또 이렇게 도로를 걸어볼 수 있는 경험이 흔치 않잖아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시민 1,500여 명이 반려견과 함께 동선사 산책로를 걷는 선명상 축제를 즐겼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축제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청 앞 광장에서 류태영이었습니다. 좋은 계절을 만끽 중인 와중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 중인데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서 징검다리 연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남쪽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흰색 구름대가 선명합니다. 천리안 이에오가 포착한 제18호 태풍 끄라톤입니다. 끄라톤은 노란색 열대과일로 태국이 제출한 이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시속 4km의 속도로 천천히 대만을 향해 이동 중이지만
다음 달 1일 제주도 남쪽을 향해 방향을 급격히 틀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는 경로를 취하고 있다. 10월 4일까지 우리나라 북위 30도 밑에 28도 부근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것까지. 현재는 중심 기압 980헥토파스칼, 중해 강도를 보이고 있지만 느린 속도로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세력을 키워 초속 40m에 달하는 강한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에는 다음 주 징검다리 연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3일과 5일 사이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 중에 에너지를 잃고 한 단계 아래 수준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변수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은 변수가 큰 상황이지만 강수 피해 대비는 필수라며 다음 주 연휴에 해안의 강풍과 높은 물결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문화재가 많기로 유명한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다행히 문화재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태중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태우고 구름 같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화염에 못 견딘 지붕 기왓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9시 51분쯤 문화재가 많은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찰 식당인 공양간에서 불이 났는데 목조 건물이라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길과 함께 다량의 연기가 올라와 등산객과 차량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00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3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여 처마 밑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정확한 원인은 협동조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9분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 중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어 이를 목격한 인근 시민이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인천 도화역에서 30대 여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철도경찰은 여성이 선로에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한 남성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가방을 스스로 찢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빌린 돈을 안 갚으려고 자작극을 벌였던 겁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날이 선 미용 도구를 삽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사온 미용 도구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보는 눈을 피해 이곳 골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가방을 찢었습니다. 잠시 후 만난 지인이 가방이 왜 찢어져 있느냐고 묻자 남성은 깜짝 놀라는 척 연기하며 현금 7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란 듯이 112에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남성은 이런저런 거짓말로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CCTV로 행적을 파악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45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연체되자 돈 갚는 날짜를 미루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신고 후 바로 사건을 취소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서 솔직히 겁도 났고 무서웠다고.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11년간 방치됐던 옛 파출소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이 124제곱미터, 37평 정도인데 최소 입찰가가 86억 원입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층 빌딩 사이에 낡은 2층짜리 건물이 보입니다. 외벽은 낙서로 가득하고 출입구는 잠겨 있습니다. 많이 노후화된 것 같고 밤에 보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거기는 안 좋다니까. 오래돼서 10년 넘을 거예요. 원래 삼성 이파출소가 있던 곳인데 2013년 붕괴 우려가 나오자 파출소가 이사가면서 빈 건물로 남게 됐습니다.
파출소 건물은 건물 곳곳이 부서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건물과 땅을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133.03제곱미터, 대지 124제곱미터로 최소 입찰 예정 가격은 86억 1,298만 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강남 대로변이고 지하철역 2개가 인접해 있는 곳이라 낙찰가는 크게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여기 매매가는 호가는 3억에서 3억 5천 달라고 해요.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 예정 가격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면서 가입비를 갈취하는 사기가 여전합니다. 심지어 정부기관의 인증 마크를 달고 마치 공인된 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행 복권법으로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한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가입비 수백만 원을 내면 예측 번호를 알려주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모두 환불해주겠다며 현혹합니다. 아니야, 1년치를 내시면 1년치 번호가 나가겠죠. 그때 가시면 사이트에 더 안내 사항이 나와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기관 인증마크를 버젓이 달아놓고 복권연맹, 로또협회 같은 표현으로 마치 공인된 기관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렇게 쉽게 번호 추천 업체 수십 곳이 검색되는데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체에 돈을 건넸다 돌려받지 못하는 등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고는 2천여 건에 달합니다. 피해 금액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복권법엔 구매 대행 행위 등만 금지할 뿐 사기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예방 캠페인에만 의존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엔 온라인 금융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회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통계 전문가들은 당첨 번호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좋아하는 성인들을 키덜트라고 합니다. 이 취향만 맞으면 먼 곳까지 찾아가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서 유통가의 귀한 손님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카페 한복판에 진열된 아기자기한 캐릭터 상품을 어른들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음료를 주문해야 캐릭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3-4잔씩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캐릭터 좋아해가지고 여기 구매하러 왔어요. 파우치 구매하려고 음료에다가 과자까지 추가로 구매해서. 이 업체는 캐릭터 상품 판매 후 매출이 평소보다 20% 올랐습니다. 백화점 캐릭터 부스에도 아이보다 어른 손님이 더 많습니다. 화면 앞에 서면 공주 드레스를 입혀주는 증강현실 장치는 어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성인 키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이 매장에서 인형 등 캐릭터 제품을 산 고객의 70%는 20,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돈을 직접 벌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재미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아이 같은 취미를 즐기는 이른바 키덜트족인데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평소보다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사랑하는 어른들, 별난 손님을 넘어 유통가의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가 등장했죠. 일단 석 대가 돌아다니고 올 연말까지는 무료입니다. 이 자율주행 택시가 안전한지 어떻게 탈 수 있는지 곽승한 기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택시 잡기가 가장 힘들다는 금요일 밤 서울 강남역. 서울시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카카오티 어플을 통해 호출했고 30분 만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이 밤 11시 30분을 넘었는데요. 제가 직접 호출한 자율주행 택시를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가만히 있지만 스스로 출발하고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방향 지시 등도 알아서 켜고 핸들을 꺾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계산해 녹색 신호가 주황불로 바뀌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입니다. 신호가 녹색이었는데 알아서 멈추네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시간초를 다 계산하고 있다가 주황불 될 때 감속을 시작하게 미리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사장 인근에선 사람에게 운전해달라고 합니다. 전방의 공사 구간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주세요. 안정적인 주행이지만 돌발 상황 대처는 아직 과제입니다. 다른 차들 예측을 잘 이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주 사고를 위한 그런 일부러 사고를 낼 것 같은.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 일부 구간에서 연말까지는 무료로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운행 구간을 넓히고 택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차량 대수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진행될 선도지구 공모에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60%가 뛰어들었습니다. 모집 가구의 6배 가구가 신청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등 수도권 5개 지역에 건설을 시작한 일기 신도시. 건축 연한이 30년을 넘어서자 정부가 초고속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역 모집에 나섰습니다.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안서 접수 결과 162개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중 99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수로는 2만 6천 가구 모집에 6배 가까운 15만 3천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8천 가구를 선정하는 분당에서 5만 9천 가구가 신청해 가장 치열했고 중동, 일산, 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가 넘었고 95%가 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재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줄 방침입니다. 인허가 절차와 재건축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어야 하고 공사비와 금융 비용이 낮아져야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다음 달 국토부와 협의해 제안서를 검토한 뒤 11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창효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근거로 내놓은 주장인지 또 현실성을 잇는 것인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총재가 주장한 집값 해법,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휩쓸고 있다며 교육열이 집값과 대출을 끌어올리고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대학 입시에서 지역 비례 선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이 총재가 이걸 다시 한번 꺼내든 셈입니다. 당시 이 총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남으로 오고 주택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라도 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키고 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강남 출신 학생들이 많을 거라 의뢰 짐작은 되는데 실제 수치도 그렇습니까?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기준 강남 3구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입학 비율은 12%에 달했습니다. 서울대 진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강남 3구 출신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거주 유역 효과가 서울대 진학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이미 이 지역 비례 선발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2005년부터 전체 모집 정원의 약 20%를 지역 균형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교 학교장에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생활기록부 등으로 평가한 뒤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넘으면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서울 주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 대부분에 확대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은 무엇보다 입시 경쟁이 초래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 집값 상승, 저출산, 만원 문제 등이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잠재력이 미처 꼽히지 못한 지역 인재, 이른바 잃어버린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면서 학생들의 창의성, 포용성이 커지는 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건 뭐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효과일 테고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오히려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역 비례 선발 제도를 제안한 건 한은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지역 할당제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교수들의 반발 때문에 지역 균형 선발제로 절충했던 겁니다.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학생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 이것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공감은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다소 급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뭐 이참에 공론회장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달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호남에선 월세방을 놓고 다투더니 부산에선 단일화를 두고 연일 공방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 4곳 중 부산, 금정 한 곳에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이지만 입장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반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좀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단일화의 진정성을 보이라며 투표용지 인쇄일인 다음 달 7일을 1차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일화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올지 계속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 신경전이 치열한 호남에선 지지자들 간 감정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당 홍보위원장이 쓴 영광 호텔 대 영광 아파트 한 달 살이라는 글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을 저격한 거란 해석이 나오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에어컨이 없다는 조 대표의 영광 아파트에 에어컨이 있다며 혁신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혁신당은 에어컨이 있는 곳은 영광이 아닌 곡성 빌라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 두 곳의 거처를 두고 재보궐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야당이 민심을 챙겨도 모자랄 시간에 이전 투구만 벌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의기투합했지만 재보궐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첫 번째 주제가 확전은 피하자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 국민의힘 원투톱 이야기입니다. 이 사흘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신지호 부총장 발언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 측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하루 뒤인 금요일에 이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한 대표는 어제 균열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주말 내내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균열 드러난 거 아닙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예, 사실 이 친한계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친한계 지도부를 향해서 해당 행위다 이런 발언이 나온 만큼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한 친한계 의원은 SNS에 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작성하려다 말았는데 이 확전은 자제하자 이런 지도부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예.
추 원내대표 측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 한 관계자는 한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당직자의 SNS 사용과 도 넘은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콕 집어 설명을 했습니다. 양쪽 모두 자제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르면 내일 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제의 요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재의결 부결을 위해서는 여권 내 갈등이 부각돼선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 16일에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어느 정도 이 신뢰관계를 갖고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 정부 초기 내각에서 호흡을 맞췄고 한 대표가 지금도 이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까요? 신지호 부총장은요, 어제 이 해당 행위가 뭔지 알려주면 성실히 답변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닌 듯한데요. 이 또한 원외인 이 한 대표 움직임에 관망하고 있는 당내 의원들도 적지 않아서 이 단일 대우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9개월째 복귀하지 않는 임종석인데 네. 어디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먼저 화면을 보시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 경문협 홈페이지인데요. 이사장 인사말이 비어 있습니다. 네. 2017년 문재인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사장직을 맡았다가 물러난 뒤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정도로 애착이 강했는데요. 올해 1월 총선을 위해 사임한 뒤에 9개월째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말에 북한이 선포한 반통일 두 국가론에 임 전 실장이 동조했다.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예, 그래서 이 경문협의 정관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과 이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정관 내용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임 전 실장 입장은 뭡니까? 임 전 실장 측은요, 저희와의 통화에서 이미 취임한 이 새 이사장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경문협에 계속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임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한 인사는 최근 발언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평화 후통일론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쪽이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때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이념에 국한되기보다는 평화롭게 교류하는 게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 임 전 실장의 경문협 복귀 문제 최근 발언과 연결시켜서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졌지만 동쪽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설악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는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국군의 날인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 끄라토는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유정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년 전쯤 국회 출입 기자를 하면서 처음 들은 정치권 격언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젠 맞지도 않고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비상식적이다 싶을 정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집권 세력의 두 정점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만찬 과정에서 독대하는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낯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런 감정 싸움을 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여당 내부는 친윤계니, 친한계니, 흘러간 옛노래 같은 계파로 나뉘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로 10월 국감을 도배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도 없는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야당도 그렇지만 뭉쳐도 모자랄 판에 부여포함을 내는 집권 세력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도 더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민심을 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와 갈등하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